가연아, 어디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고 쇼핑센터는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박민호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연아, 가연아!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박민호는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반, 민호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낡은 디지털 시계의 붉은 숫자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0을 넘긴 몸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습니다. 작은 원룸에 부엌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며 민호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12월 6일,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에게 평범한 하루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6살 때의 그 아이, 까만 눈동자, 환하게 웃는 얼굴,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던 그 감촉. 20여 년 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던 쇼핑센터.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명소리, 아우성,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는 사람들. 민호는 계산대에서 지갑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고 혼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출구를 찾아 우왕좌왕하는 사이 민호는 딸의 손을 놓쳤습니다.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민호는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쇼핑센터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방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가연이라는 이름의 6살 여자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범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CCTV는 정전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수색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6달, 1년.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희망이 민호를 지탱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기적처럼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6시 반 민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첫 번째 방문지인 독거노인 이씨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할머니를 방문해서 집안 청소를 돕고 식사 준비를 하고 병원 동행을 했습니다. 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민호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쌓인 신문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마치고 민호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박씨 할아버지 댁, 치매를 앓고 있는 최씨 할머니 댁. 하루 종일 걷고 서 있었던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어깨도 뻐근했습니다. 저녁 6시 민호는 마지막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작은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겨울이라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민호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6살 때의 가연이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민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는 간단하게 볶음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종 아동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울고 있는 부모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민호도 처음 몇 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TV에 나가서 호소했습니다.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일어났고 가연이의 실종은 잊혀졌습니다. 민호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들기 전 민호는 항상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기를,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를, 행복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민호는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호는 여전히 가연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쇼핑센터를 헤매며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지만 오늘은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보조를 맞췄습니다. 공원 한 바퀴를 돌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숨을 고르는 동안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민호의 시선이 옆 벤치에 멈췄습니다. 벤치 위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갑이었습니다. 민호는 일어나서 다가갔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 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지갑을 주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가현, 28살.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딸과 같은 이름. 민호는 신분증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 부드러운 미소.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지갑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린 후 민호는 가까운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관에게 지갑을 넘기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계속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가현.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신분증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 혹시 딸을 닮았을까? 민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민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정가현이었습니다. 지갑을 찾아준 것에 대해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호는 약속 장소인 공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신분증 사진에 그 여성이었습니다. 정가연은 민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가연은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가연은 복지재단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민호도 요양보호사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가연이 커피잔을 들 때였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가연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옅은 흉터,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딸도 그런 흉터가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에 어렸을 때 넘어져서 다친 자리였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목의 흉터에 대해 가연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렸을 때 다쳤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할머니 말씀으로는 놀다가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5살인가 6살쯤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꼭 쥐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세상에는 우연이 많다고.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가연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정원 관리를 해줄 분을 찾고 있는데 민호처럼 성실한 분이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추가 수입도 필요했고 솔직히 가연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가현, 같은 이름, 비슷한 나이, 손목의 흉터, 모두 우연일까요?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딸의 어릴 적 물건들을 꺼내봤습니다. 박스에 보관해둔 것들, 옷가지, 장난감, 그림, 그리고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6살 때의 가연이 사진들, 환하게 웃는 얼굴. 민호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정가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여 년 만에 처음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할머니 댁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주택가였습니다. 부촌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역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거리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넓은 도로, 깨끗한 인도, 잘 가꿔진 가로수, 고급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주소를 따라 걷다가 큰 대문 앞에 섰습니다. 정은혜 복지재단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 정원수, 화단. 가운데에는 큰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가연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벽에 걸린 그림들. 가연은 민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혜였습니다. 백발의 노인. 하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품이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은혜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혜는 민호의 성실함과 가연의 추천을 언급하며 정원 관리 일을 제안했습니다. 주당 30만 원. 토요일 오전 서너 시간. 민호는 놀랐습니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가연이 민호를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정원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화단, 채소밭, 그리고 큰 느티나무. 가연은 할머니께서 가장 아끼시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느티나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이 성그러 보였습니다. 민호는 나무 주변을 살폈습니다. 땅을 만져봤습니다. 토양이 단단했습니다. 배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다 민호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은혜, 그리고 어린 가연. 민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린 가연의 사진들, 여러 연령대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중 한 사진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가연의 사진, 웃고 있는 얼굴.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닮았습니다. 자신의 딸과 닮았습니다. 아니, 단지 나이대가 같아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가연이 설명했습니다. 어렸을 적 자신의 사진이라고. 하지만 아주 어린 시절 사진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6살 이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난 게 6살 때라고. 그 전 기억은 잘 안 난다고. 할머니께서 자신을 입양하셨다고.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양. 6살 때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더 물었습니다. 입양 전에 대한 기억이 있냐고. 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단편적인 이미지들만 조금. 큰 건물, 많은 사람들, 어두움. 그런 것들만 희미하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큰 건물, 많은 사람들. 쇼핑센터일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너무 앞서가면 안 됐습니다. 은혜가 민호에게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있었다고. 하지만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20여 년 전 쇼핑센터에서 정전이 일어났던 날. 딸과 헤어진 날. 그 후로 찾지 못한 이야기. 은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딸의 이름이 정가연이었다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연이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이라고. 은혜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민호는 저택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가연이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었습니다. 같은 이름, 비슷한 나이, 손목의 흉터, 6살 때의 입양, 큰 건물에 대한 희미한 기억. 모두 우연일까요?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알아봐야 한다는 것.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호는 다시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오전 9시 반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가연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준비해온 도구들을 가지고 정원으로 갔습니다. 삽, 호미, 가위, 비료, 토양 계량제. 먼저 화단을 살폈습니다. 잡초를 뽑고 시든 꽃들을 정리했습니다. 토양을 뒤집어 공기가 통하도록 했습니다.
일하는 민호를 가연이 지켜봤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가연은 옆에서 민호를 도왔습니다. 잡초를 함께 뽑고 도구를 건네주었습니다. 둘은 함께 일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은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민호는 사양했지만 은혜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은혜가 직접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혜는 재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복지 사업을 해왔다는 이야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라는 이야기. 민호도 같은 일을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고. 딸을 지키지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도울 수 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민호는 다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느티나무에 집중했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줄기, 가지, 잎. 나무는 확실히 약해 보였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고 있었고 가지 끝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뿌리 주변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삽을 넣었습니다. 토양이 단단했습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점토질이었습니다.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팠습니다. 뿌리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토양을 섞었습니다. 모래와 부엽토를 섞어 배수가 잘 되도록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작업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연과 은혜가 나와서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감탄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못 찾은 문제를 민호가 해결했다고. 가연도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는 쑥스러웠습니다. 겸손하게 기본적인 것만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은혜가 급여가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은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정원뿐 아니라 다른 것도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문을 나서는데 가연이 따라왔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할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신다고. 느티나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와 함께 심으신 나무라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 더 애착이 크셨다고. 민호는 그럼 더 잘 관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연은 민호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가연이 정말 자신의 딸일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주 토요일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나무를 돌보고 때로는 작은 수리일도 했습니다. 느티나무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새순이 돋아났고 잎의 색도 건강해졌습니다. 은혜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민호와 가연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연은 민호에게 재단 이야기를 많이 했고 민호는 요양보호사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민호는 저택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남자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재단 상무 한도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민호는 인사했지만 도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가연에게 물었습니다. 한도윤 상무는 어떤 분이냐고. 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의 오른팔이라고.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고. 능력은 뛰어난데 좀 차가운 편이라고 했습니다. 가연이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재단 내부에서 후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도윤 상무도 후보 중 한 명이고 자신도 후보라고. 할머니께서 자신에게 재단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도윤 상무는 가연이 후계자가 되는 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이해했습니다.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은 종종 저택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도윤은 민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정원 일만 하는 거냐고. 가연과는 어떤 관계냐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라고. 도윤은 민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가연이 민호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혹시 재단을 노리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고. 민호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일을 할 뿐이라고. 도윤은 비웃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민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명백히 민호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입장에서는 달랐을 것입니다. 가연이 민호를 신뢰하고 있었고 은혜도 민호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에게는 위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은 민호를 더욱 감시했습니다. 민호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불편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은 떳떳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배경, 과거, 경력, 모든 것을 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민호에게 실종된 딸이 있다는 것을, 그 딸의 이름이 정가연이라는 것을. 도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은혜를 찾아갔습니다. 박민호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다고. 박민호에게 실종된 딸이 있다고. 이름이 정가연이라고. 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놀랐습니다. 알고도 그를 여기 두냐고. 은혜는 무슨 문제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박민호가 가연을 자신의 딸이라고 믿고 접근한 거라면 어떻게 하냐고.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은혜는 침묵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단호했습니다. 박민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도윤이 걱정하는 건 재단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 아니냐고. 가연이 박민호를 신뢰하니까 불안한 거 아니냐고. 도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를 저택에서 몰아내기 위해. 그리고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혹시 재산을 노리고 고의로 접근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정말 억울해요. 그 주 화요일 재단 사무실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회계 보고서가 사라진 것입니다. 분기별 재무 보고를 위해 정리해둔 원본 자료가 담긴
파란색 파일 폴더였습니다. 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사무실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캐비닛, 모든 곳을 찾아봤지만 폴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분기 회계 보고서 원본이 없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굳은 척했습니다. 사실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그따위로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은 보안실로 갔습니다. 도윤도 따라갔습니다. CCTV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영상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토요일 오후 사무실 복도를 지나가는 민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고.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정원 관리하는 박민호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토요일에 사무실 쪽에 왜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화장실을 가셨거나 한 것 같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일단 다른 곳도 더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 도윤은 그 폴더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민호의 작업 도구와 만에 저택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에 민호는 정원 도구들을 보관했습니다. 그곳에 민호의 개인 물품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곳에 파란색 폴더를 몰래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저택을 찾았습니다. 가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장미 전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창고로 가서 도구를 꺼냈습니다. 전지 가위, 장갑, 소독약, 정원으로 나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장미 덤불을 조심스럽게 다듬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었을 때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민호를 불렀습니다. 잠깐 사무실로 좀 오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호는 도구를 내려놓고 도윤을 따라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은혜와 가현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중요한 회계 자료가 분실됐다고. CCTV를 확인한 결과 민호가 그날 사무실 근처를 지나간 것으로 나왔다고. 민호는 화장실을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혹시 실수로 서류를 가져간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황당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복도를 지나간 것뿐이라고. 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박민호가 그러실 리 없다고. 하지만 도윤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민호의 물품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떳떳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확인하라고. 도윤은 직원들을 데리고 창고로 갔습니다. 민호도 따라갔습니다. 은혜와 가연도 함께 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민호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항의했지만 도윤은 이사장님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가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 도구, 개인 물품들, 그리고 작업 도구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파란색 폴더가 나왔습니다.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도윤이 폴더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넣은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본다고. 도윤은 그럼 누가 넣었냐고 되물었습니다. 민호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폴더를 펼쳤습니다.
회계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없어진 자료라고 확인했습니다. 가연이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모른다고,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변명은 그만하라고 은혜가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거냐고 민호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자료를 가져가겠냐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하지만 실제로 민호의 물건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혹시 재단 정보를 캐려고 한 건 아니냐고. 민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항변했습니다. 도윤은 그럼 왜 이런 자료가 여기 있냐고 다그쳤습니다.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물건에 넣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누가 왜 그렇게 하겠냐고. 민호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직감했습니다. 도윤의 짓이라고. 자신을 모함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모함이라니. 증거가 여기 있는데. 은혜가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고.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민호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저택을 나왔습니다. 가연이 따라왔습니다. 민호에게 믿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이라도 의심했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도윤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가연의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민호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가연이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진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고 싶다고. 박민호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 하지만 할머니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말했습니다. CCTV를 다시 확인해 보라고. 자신이 사무실 근처를 지나간 시간과 자료가 없어진 시간을 정확히 비교해 보라고. 가연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CCTV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연은 창고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를 다시 확인해 봤다고. 민호가 복도를 지나간 시간은 오후 3시 15분이었다고. 하지만 회계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확인한 시간은 오후 4시였다고. 민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자신이 지나갈 때는 아직 자료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가연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도윤 상무는 민호가 나중에 다시 와서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한다고. 민호가 다시 왔다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연은 없다고. 하지만 증명할 방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저택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요양보호사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연은 계속 연락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혜가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저택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민호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택으로 갔습니다. 은혜의 서재로 안내받았습니다. 은혜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앉았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은혜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 이번 일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민호를 믿고 싶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다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민호의 방문을 중단하려고 한다고. 민호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은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신뢰가 중요해서. 민호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다고. 은혜가 불렀습니다. 자신은 민호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민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연을 만났습니다. 가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가연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민호는 가연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민호는 저택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가연이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저택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가연은 가끔 문자를 보냈지만 특별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일상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쉬고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창고에 물건을 두고 간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가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창고를 정리하시는데 민호의 물건들이 좀 있다고. 가져가야 할 것 같다고. 민호가 가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연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갖다 드리겠다고. 어디서 만날까요? 민호는 저번에 갔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약속을 정했습니다. 오후 5시 민호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가연이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앉았습니다. 가연은 봉투를 밀었습니다. 장갑이랑 작업복,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품들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연이 커피를 주문하러 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연이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가연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민호는 가연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서 민호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계신다고. 뭔가 석연치 않다고 하신다고. 민호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증거는 명확하고. 그리고 할머니께서 민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가연이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민호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가연은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가연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호는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장갑, 작업복, 수건,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 민호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청가방이었습니다. 거의 쓰지 않던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을 뒤져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볼펜, 그리고 카세트 플레이어. 민호는 놀랐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몇 달 전에 이 가방을 챙길 때 실수로 넣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샀던 것. 플레이어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테이프는 집에 도착해 민호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작동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호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20여 년 전의 목소리, 더 젊고 밝은 목소리, 그리고 어린아이의 목소리, 가연이었습니다.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테이프는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가족 캠핑을 갔을 때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대화, 노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1시간가량의 녹음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테이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가연이의 유일한 목소리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테이프를 다시 또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딸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한편 저택에서는 은혜가 민호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봉투에 담지 않은 것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은혜는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때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의 수첩이었습니다. 은혜는 펼쳐봤습니다.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문 스케줄, 메모들, 그리고 한 페이지에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 은혜는 사진을 꺼내 자세히 봤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 은혜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은혜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린 가연의 사진들, 민호 수첩에서 나온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은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은혜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가연의 입양 서류들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20여 년 전의 서류, 입양 날짜, 과정, 기록. 은혜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쇼핑센터 정전 사고. 혼란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졌습니다. 은혜는 그때 재단 일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울고 있는 6살 아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 은혜는 그 아이를 보호시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신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는 그 아이에게 애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정확한 신원이 불확실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가현이라는 이름.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딸이 있었다고. 20여 년 전 쇼핑센터에서 잃어버렸다고. 이름은 정가현이었다고. 같은 사고, 같은 시기, 같은 이름. 은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은혜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민호 수첩의 사진과 가연의 어린 시절 사진. 닮았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은혜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오경수, 퇴직한 형사,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 은혜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다고. 만날 수 있냐고. 내일 오전에 약속을 정했습니다.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일까? 은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혜는 오경수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오경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았냐고. 은혜는 가방에서 서류와 사진을 꺼냈습니다. 20여 년 전 쇼핑센터 정전 사고를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오경수는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입양한 아이가 있다고. 정가현이라는 아이. 최근에 한 남자를 만났다고. 그 사람도 그 사고에서 딸을 잃어버렸다고. 이름이 정가현이라고. 그리고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오경수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확인하고 싶다고. 혹시 같은 아이일까? 오경수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시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경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를 찾았다고.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은혜는 서둘러 오경수를 만났습니다. 오경수는 낡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당시 보호시설 기록이라고. 사고 직후 긴급 이송된 아이들 명단이라고. 은혜는 명단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정가현. 6살. 부모 미상. 오경수가 말했습니다. 은혜가 입양한 아이와 일치한다고. 당시 실종 신고된 아이들 명단도 확인했다고. 오경수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민호가 신고한 딸의 정보였습니다. 정가현 6살 손목에 흉터. 은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연이도 손목에 흉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징도 일치한다고 오경수가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지만 정황상 같은 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은혜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가연이가 민호의 딸이었습니다. 은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오경수가 준 서류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정가현. 20여 년 전 쇼핑센터 사고에서 부모와 헤어진 아이. 보호시설로 긴급 이송. 그리고 은혜가 입양.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은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을 뿐. 당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전으로 CCTV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섞였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졌고 보호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은혜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울고 있던 작은 아이. 엄마 아빠하고 부르던 목소리. 은혜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곧 엄마 아빠 찾을 거라고.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는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연을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교육, 사랑,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연은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은혜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가연에게는 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딸을 찾던 아버지가. 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연에게 말해야 할까? 민호에게 연락해야 할까? 은혜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가연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은혜는 서재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연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은혜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우냐고 물었습니다. 은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가연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손녀. 아니, 이제는 손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가연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가연은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은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박민호에 대해서라고. 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혜는 서류를 가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라고. 가연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변했습니다. 보호시설 기록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가연이 거기 있었다고. 쇼핑센터 사고 때 긴급 이송됐다고. 그리고 은혜가 입양했다고. 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실종 신고 기록. 박민호가 신고한 딸. 정가현. 6살. 가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럼 박민호가 자신의 친아버지일 수 있다고 물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은혜는 가연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도 몰랐다고. 가연은 할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친부모.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박민호, 정원사, 요양보호사, 따뜻한 사람. 가연은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편안했습니다.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혈육이었습니다. 가연이 물었습니다. 박민호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냐고.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다고. 하지만 먼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유전자 검사. 그래야 100% 확신할 수 있다고. 은혜가 오경수에게 부탁할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은혜는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저택으로 오라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꼭 와야 한다고. 민호는 놀랐습니다. 몇 주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은혜는 오면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은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재로 안내받았습니다. 가연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앉았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은혜가 말을 꺼냈습니다.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다고. 회계자료 건 더 조사해보니 민호가 아니었다고. 민호는 놀랐습니다. CCTV 타임스탬프를 정밀 분석했더니 민호가 지나간 시간과 자료가 사라진 시간이 맞지 않았다고. 누군가 민호를 모함한 거라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안도했습니다. 아니라고.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은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보여드릴 게 있다고.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시설 기록. 정가현. 6살.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민호의 딸일 수 있다고. 민호는 고개를 들어 가연을 바라봤습니다. 가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연이 자신의 딸이라고 물었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고. 민호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름, 나이, 특징 모두 일치했습니다. 언제 검사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호와 가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딸이라면 받아주겠냐고. 민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당연하다고. 20여 년을 찾았다고. 가연은 울었습니다. 민호도 울었습니다.
은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길었습니다. 민호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가연이가 딸이라면 20여 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것입니다. 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두려움. 은혜는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가연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가연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경수가 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은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오경수가 대답했습니다. 99.9% 일치한다고. 박민호와 정가연은 친자 관계가 맞다고. 은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은혜는 민호와 가연을 불렀습니다. 셋은 다시 서재에 모였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민호와 가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민호와 가연은 친자 관계가 맞다고 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연아. 가연도 울었습니다.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둘은 껴안았습니다. 20여 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은혜는 조용히 서재를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복도에서 은혜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이 섞였습니다. 한참 후 민호와 가연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가연이 은혜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자신을 키워주셔서. 은혜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고맙다고. 가연이 있어서 행복했다고. 가연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라고. 변하지 않는다고. 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도 은혜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가연을 잘 키워주셔서. 앞으로도 자주 뵙겠다고. 가연에게는 할머니니까. 셋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재단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은혜가 긴급 회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도윤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냐고 도윤이 물었습니다. 은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가지 안건이 있다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첫째, 최근 발생한 회계자료 분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둘째, 재단 운영 방침에 대한 논의.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계자료 건은 이미 해결된 것 아니냐고. 박민호라는 정원사가. 은혜가 끊었습니다. 아니라고. 박민호는 무고하다고.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물건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은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증거라고.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작이라니. 은혜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CCTV 타임스탬프를 정밀 분석한 결과라고. 박민호가 사무실 복도를 지나간 시간은 오후 3시 15분. 하지만 회계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확인한 시간은 오후 4시. 박민호가 복도를 지나갈 때는 아직 자료가 사무실에 있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누가 자료를 가져간 거냐고 물었습니다. 은혜는 추가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출입 기록이라고. 오후 4시 이후 사무실에 들어간 사람은 3명. 회계 담당자, 청소 직원, 그리고 한도윤 상무.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자신을 의심하는 거냐고. 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라고. 도윤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창고 관리 기록을 확인했다고. 박민호의 작업 도구함이 있는 창고.
열쇠는 2개뿐이라고. 하나는 박민호가, 하나는 재단 관리실이 보관한다고. 관리실 열쇠대여 기록을 보니 도윤 상무가 사건 전날 열쇠를 빌렸다고. 이유는 시설 점검이라고 되어 있다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정말로 점검을 하려고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점검 보고서는 없다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윤에게 솔직히 말하라고. 박민호를 모함한 거 맞지 않냐고. 도윤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하다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회계 자료를 가져갔고 박민호 도구함에 넣었다고.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도윤 상무가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도윤이 한 거냐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민호가 가연에게 접근하는 게 불편했다고. 후계 구도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거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은혜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능력은 인정했지만 인품까지는 몰랐다고.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도윤 상무의 상무직 해임을 결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가기 전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민호에게 사과해야겠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억울하게 의심받았으니까. 은혜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과드리겠다고. 그리고 2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사들이 주목했습니다. 자신의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드디어 결정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정가연을 후계자로 지명하겠다고. 가연이 놀라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은혜가 말했습니다. 가연은 준비됐다고. 능력도 마음도. 재단을 잘 이끌어갈 거라고.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결정이라고. 가연 축하한다고. 가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은혜와 가연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가연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가연은 자격이 있다고. 잘할 수 있을까요? 가연이 물었습니다. 물론이라고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도와줄 거라고. 둘은 서재로 갔습니다. 박민호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사과하고 모든 걸 설명해야 한다고. 가연이 자신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연은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택으로 올 수 있냐고. 할 말이 있다고. 무슨 일이냐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가연이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금방 가겠다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은혜와 가연이 맞이했습니다. 셋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박민호, 정말 죄송하다고. 의심해서. 민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 진상이 밝혀졌다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한도윤 상무가 박민호를 모함한 거였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해임됐다고, 그리고 박민호에게 정식으로 사과드린다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받아들이겠다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호를 재단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고. 민호는 놀랐습니다. 고문이요? 은혜가 설명했습니다. 가연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박민호의 경험과 인품이 재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민호는 자신은 그런 경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말했습니다. 경력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박민호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가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같이 일하자고. 민호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하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잘 부탁한다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호는 재단 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도 계속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연은 재단의 후계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지도 아래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와 가연은 아버지와 딸로서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여 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가연은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이제는 그것이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호는 놓쳤던 20여 년을 채우려 했습니다. 가연의 성장 과정을 듣고 사진을 보고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은혜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지켜봤습니다. 가연을 잃을까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가연은 여전히 은혜를 할머니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자신은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는 자신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다고 가연이 말했습니다.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가연이 있어서 행복했다고. 이제 가연에게는 두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 둘 다 소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은혜가 민호와 가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고. 우리 가족이 처음 모이는 날이니까. 저택의 식당에 차려진 식탁. 하지만 호화로운 음식은 없었습니다. 대신 소박한 가정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이게 뭐냐고 가연이 물었습니다. 은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민호에게 물어봤다고. 가연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냐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했다고. 맵다고 하면서도 자꾸 먹었다고. 가연은 웃었습니다. 지금도 좋아한다고. 알아서 준비했다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셋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격식 없이 편하게 먹자고. 가족이니까. 민호가 김치찌개를 떠서 가연의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먹어보라고. 옛날 맛과 같은지. 가연은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익숙했습니다. 맛있다고 가연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오갔습니다. 가연아, 요즘 재단 일은 어떠냐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재미있다고 가연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가르쳐 주신다고. 열심히 하는구나. 아빠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좋다고 가연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뿌듯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은혜도 끼어들었습니다. 가연은 정말 똑똑하다고. 금방 배운다고.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라고 가연이 대답했습니다. 셋은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2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딸을, 가족을, 가연도 생각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친부모, 특히 아버지,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은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연을 키우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연에게 진짜 아버지를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가연이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자신의 이름, 정가현. 이 이름 계속 쓰고 싶다고.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이고 할머니가 불러주신 이름이니까 두 분 다 소중하다고. 민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좋은 이름이라고. 은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연이 정말 잘 자랐다고. 가연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두 분 다. 셋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도,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도, 모두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조심히 가라고 은혜와 가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민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은혜와 가연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연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찾았어. 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았습니다. 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있을 거라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20여 년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가연이었습니다. 아빠, 잘 주무셨냐고. 오랜만에 잘 잤다고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가연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저번에 갔던 카페 근처 식당 어때요? 좋아. 12시에 봐요. 그래. 전화를 끊고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과의 점심 약속. 평범한 일상. 하지만 민호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같은 거리였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몇 달 후, 민호는 재단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막식이었습니다. 가연이 준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민호의 조언을 받아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연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가연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아버지의 조언으로 만들어졌다고. 평생 어르신들을 돌봐온 아버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민호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쑥스러웠지만 뿌듯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은혜와 민호와 가연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웃는 것. 가족의 시간.
식사를 마치고 은혜가 말했습니다. 가연아, 박민호, 고맙다고.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할머니야말로 고맙다고 가연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두 분이 있어서. 민호도 말했습니다. 자신도 감사하다고. 딸을 찾았고 좋은 분을 만났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고. 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정원으로 함께 나갔습니다. 처음 세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었던 느티나무. 민호는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감사를 느낍니다. 지난 20여 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고통, 슬픔, 외로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상받았습니다. 딸을 찾았습니다.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민호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연아, 사랑해. 이제 영원히 놓지 않을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